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국발 스모그 차단을 위해 서해에서 처음으로 인공강우 실험이 시도됩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의 인공강우 물질을 살포해 강수량 변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원전 사고에 대해 지역 주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원전 사고 관리 협의체가 올해 안에 마련됩니다. 또 대규모 원전 사고를 대비해 한국수력 원자력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무제한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구온난화가 멈췄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의 활동이 아닌 자연스러운 기온변화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오늘 과학분석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진실과 거짓에 대해 짚어봅니다. 상류층 학부모들의 입시 전쟁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드라마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과도한 부모의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시키는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연구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중국발 스모그를 차단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서해에서 인공강우 실험이 실시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금요일인 25일 서해상에 기상항공기와 기상 1호 선박을 투입해 인공강우 물질을 살포한 뒤 강수량의 변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강우란 자연 상태의 구름에 수증기가 달라붙을 수 있는 요오드 화흔이나 드라이 아이스와 같은 비의 씨앗을 뿌려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 등 내륙 지방에서 몇 차례의 인공강우 실험이 있었지만 서해에서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실험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오전 11시부터 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충청과 호남, 영남 등 강원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도 초미세먼지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오염물질의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하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는 밤사이 찬바람이 불며 해소돼 내일부터는 전국 대기질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올해 화물차를 폐차하실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구입 보조금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도 크게 개선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미세먼지 대책을 천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친환경차로 바꿀 경우 최대 77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하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보조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대폭 늘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4만 7천여 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10만 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환경부 내에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측정망도 금년 중에 최종 기초지자체 32개까지 확대를 하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도 신설됩니다. 역사한 미세먼지의 기준이 종전에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에서 100 마이크로그램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초미세먼지도 5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하도록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역사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0억 원을 들여 환기 설비와 공기 자동 측정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4,300억 원을 투자해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농도를 13.5% 감축해 세제곱미터당 6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봄을 알리는 노란 꽃잎의 복수초가 평년보다 한 달 먼저 개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대안이 이틀 지난 지난 22일 서울 홍능숲에서 복수초가 개화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화한 복수초는 최근 15년 동안의 평균 개화일인 2월 12일보다 20일을 빠르게 핀 것으로 복수초가 1월에 핀 것은 관측 이래 이번이 4번째입니다. 산림과학원이 복수초의 개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개화일은 1월 23일로 2005년부터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 개화일인 2월 22일보다는 약 한 달 정도 빨라졌습니다. 복수초는 하루 평균 기온이 영상인 날씨가 20일 이상 지속하면 피게 되는데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1.4도가량 높아 이른 개화가 나타났다고 산림과학원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지구촌 곳곳이 지구온난화로 기상 이상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폭염으로 박쥐가 떼죽음을 당했고 유럽 지역 바다는 수온 상승으로 해파리가 급증하자 해파리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몸속이 훤히 비치는 해파리들이 춤을 추듯 헤엄칩니다. 화려한 색상의 해파리에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시선을 빼앗깁니다. 프랑스의 한 수족관이 지구온난화를 경고하기 위해 해파리 전시회를 연 겁니다. 바다 수온이 올라가고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해파리 먹이인 플랑크톤이 급증했고 해파리 개체 수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발트해와 흑해가 특히 심했습니다. Ce qu'on peut dire aux gens, attention, voilà ce qui va se passer. Et pour que ça les intéresse, on leur montre la beauté extraordinaire de cette nature, puisque en plus d'être des marqueurs du dérèglement climatique, 실제 지난 45년 동안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수온은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10년에 0.12도씩 빠르게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구 반대편 호주는 불볕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연일 40도를 웃도는 기온에 동물원은 물개에게 꽁꽁 얼린 생선을 간식으로 줬고 기린과 코끼리에겐 시원한 물을 뿌려줬습니다. They spend most of their day eating, and then as soon as they're finished, they get straight in the water and cool themselves down. 남호주에선 지난해 11월 야생 박쥐 3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시드니 대학 연구진은 박쥐의 집단 폐사가 지구온난화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원전 사고 발생 시 지역 주민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는 가칭 원전 사고 관리 협의체가 올해 안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안위는 원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현재 5천억 원에서 무제한으로 변경해 상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드론과 고출력 전자기파와 같이 최근 등장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한수원의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라돈 침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생활 가공 제품의 수입과 판매,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앞선 보도에서 이상기온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동물들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과학자들이 이런 현상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동물들의 모습 영상으로 보니까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근데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요?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일부 사람들은 지구온난화 자체가 거짓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예. 현재 지구 기온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현재를 지구온난화 정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요. 예. 트럼프는 지구온난화가 경제 발전을 막으려는 중국의 계략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네, 이런 믿음을 따르듯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약인 파리 협정을 탈퇴한다고도 선언한 바 있죠. 네.
게다가 이번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자 이런 내용의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미국이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들 주장을 뒷받침하는 몇몇 과학 논문들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진이 이 연구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논문 90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예. 이 연구를 보면 지구온난화가 멈췄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같은 수치를 두고 한 논문은 2012년에 정체기가 왔다고 했고요. 다른 논문은 2012년에 정체기에서 제외됐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논문마다 각종 기준도 다르고 이 결과도 들쑥날쑥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또 브리스톨대 연구진은 전 지구 평균 온도, 표면 온도를 분석을 한 바 있는데요. 온도 상승이 멈췄다고 말할 만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지구온난화 정체기 같은 용어를 쓰는 것을 멈춰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인들이 이 지구온난화가 멈췄다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을 부인하는 그런 연구는 과학계에서 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걸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구온난화 자체는 인정하지만 여기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연구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가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네.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즉 현재 지구 온난화가 이 인간 활동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지구는 추운 빙하기와 또 비교적 따뜻한 간빙기를 반복해 왔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게 지난 40만 년간 지구의 온도 변화입니다. 네. 이 수십만 년간 누적된 빙하를 분석하면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온도가 낮은 빙하기와 이 온도가 높은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보이시죠? 예. 네, 이를 근거로 현재의 지구온난화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기온변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는 현재 지구가 간빙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구 온도가 변하는 건가요? 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빛이 주기적으로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인데요. 이 주기를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합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고 또 태양 주위는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하죠. 네. 그런데 자전과 공전 궤도가 그 각도나 궤도가 아주 미세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네. 네, 26,000년을 주기로 지구의 자전축이 회전하는데요. 이 마치 팽이가 돌 때 비틀비틀하는 것처럼 그 촉이 약간 도는 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 자전축도 변화를 하는데요. 네. 이 41,000년을 주기로 지구의 자전축의 경사가 변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률이라고 또 23,000년을 주기로 태양 주변을 도는 공전 궤도 모양도 찌그러짐 정도가 변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수십만 년 주기로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변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빛의 양도 변하고요. 예를 들면 태양빛이 10%만 줄어도 이 지구에 극심한 빙하기가 온다고 하니까 이런 기후변화를 저희가 그래프를 보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 궤도나 뭐 자전축이 달라지다 보니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빛에 따라서 빙하기나 간빙기가 나눠진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런 주장들이 과학계에서는 좀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이게 언뜻 보면 그럴싸해 보이는 주장이긴 한데요. 네, 하지만 대다수 과학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빙하기 때 지구 기온이 현재보다 한 4도가량 낮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는 수만 년에 걸쳐서 일어난 변화라는 겁니다. 이 밀란코비치 주기에 따라서 매우 천천히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 지구 온도 변화를 보면 100년 동안 한 1도가 증가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매우 빠른 또 유례없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빙하기 때 수만 년에 걸쳐서 3, 4도가량 낮아졌던 기온이 최근 한 세기 만에 1도나 올랐다니까 이건 정말 급격한 변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난 40만 년 동안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했다는 건데요.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했다는 겁니다. 이 변화를 보면은 기온 변화와 거의 일치하거든요. 기온이 높을 때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고 또 기온이 낮으면은 이산화탄소 농도도 적었습니다. 이 아직 이 둘의 인과관계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 둘 사이 관계가 복합적이면서도 또 서로 상호 영향을 준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대부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보시다시피 최근에 유례없는 수준으로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죠. 이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네,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온난화의 상관관계까지 살펴봤는데 정말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시각이 다양한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지구온난화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요.
네, 그와 비슷하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지구온난화가 생태계에 해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런 옹호 입장도 있습니다. 이 빙하기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하거든요. 지구 평균 기온이 너무 내려가서요. 인간 활동이 이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한 연구진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직전에 지구에서 빙하기가 시작될 뻔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급증으로 이 빙하기 도래가 2만 년에서 거의 최대 10만 년까지 늦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대다수는 이거를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급격한 기온 상승을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네, 지구가 계속 이렇게 따뜻해진다면은 극지방의 얼음이 가장 먼저 녹겠고요. 그러면 전 세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저지대가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남극 대륙에서 사라지는 빙하의 양이 지난 40년 사이에 6배나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해수면이 약 0.7mm씩 상승한 것으로 최근 나타났고요. 이 자체로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기후변화입니다. 최근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연구를 내놨는데요. 세계 최초로 6,000년 전 옛날에 일어났던 지구온난화를 분석한 겁니다. 네, 물론 그때는 지구온난화가 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요. 지구와 태양 거리가 가까워져서 태양 세기가 세졌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시기에 북반구 여름의 태양은 지금보다 약 5%에서 10% 정도 강했다고 하고요. 그 결과 북극 바다의 얼음이 많이 녹았다는 것이 이번 연구 결과에서 확실히 드러났고요. 또 더 중요한 건 해빙 감소가 북반구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겁니다. 북태평양과 북아메리카 지역 연평균 온도가 한 0.5도에서 1도 정도 상승을 했고요. 또 유라시아 대륙 일부 지역에는 온도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좀 더 뜨거워진 나라도 있는 반면에 더 추워진 나라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극의 해빙 감소가 대서양의 열염 순환을 약화해서 북대서양의 해수 온도를 낮춘다고 하는데요. 이게 해양 생태계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인간 활동 때문에 또 지구온난화가 다시 한번 온다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간의 활동으로 유례없이 빠른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만큼 정말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장관은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는 더 많은 산업이 통신 장비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는 3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의 준비 현황을 살피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기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16명을 새롭게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정된 과학기술 유공자는 자연과 생명, 엔지니어링, 융복합 등 4개 분야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인으로 권경한 포스텍 명예교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과학기술 유공자는 2015년 제정된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초대 유공자 32명이 지정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화력발전소와 경유차, 각종 산업시설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은 물론 제철과 시멘트,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굴뚝 없는 발전소를 위해 고효율 저비용의 집진 기술 개발이 한창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각종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 화합물과 황산화물 등을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가스 형태의 2차 초미세먼지 유발 물질의 제거 효율을 50% 이상 높이고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물을 응축시켜 오염물질 제거 공정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기술입니다. 약품을 쓰기 전에 열분해를 한다거나 한 가지 장치가 아니라 2단으로 써가지고 제거 효율을 갖다가 통상적으로 거의 100%에 근접하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입자 상태로 배출되는 1차 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집진 시스템도 개발됐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1차와 2차 초미세먼지를 기존 배출량에 비해 90% 이상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중벽 구조와 새로운 필터 재생 시스템을 결합해 필터 수명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시설 비용을 저희가 약 50%까지 낮출 수 있고요. 배출되는 먼지 농도는 기존 대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초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고효율 실용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굴뚝 없는 발전소 구현을 위해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고성능 집진 기술과 지구 온난화를 함께 줄이는 미래형 환경 설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직항 입국자 10만 명 가운데 1.4명은 감염병을 갖고 들어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 국가별 국외 유입 감염병 환자 발생률 추정 보고서를 보면 2017년 댕기열과 홍역 등 감염병에 걸린 후 국내로 입국한 내외국인은 모두 529명이었습니다. 이들 환자가 입국 전 방문한 지역은 아시아가 4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항 비행기 입국자 10만 명당 국외 유입 감염병 발생률은 1.36명으로 산출됐습니다. 보고서는 해외 여행객 증가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감염병도 점차 증가해 지역 국가별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후 치매 문제를 가족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사업이 더욱 확대됩니다. 지역 치매 안심센터가 올해 안에 모두 문을 열고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 후견 사업도 확대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에 속도를 냅니다. 먼저 치매 안심센터 256곳을 연내에 모두 정식 개소하는 것부터 목표로 삼았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국가 책임제의 지역 거점격입니다.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돼 치매 관련 상담과 검진, 치매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현재 이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곳은 지난해 말 기준 166곳에 그쳤습니다. 치매 안심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은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독거노인 같은 치매 고위험군은 예방과 사례 관리를 강화하는 식으로 이용자 특성에 맞춥니다. 전국 50곳 국립요양병원에 치매 전문 병동을 설치해 치매 안심병원도 만듭니다. 환자가 집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고 요양도 하게 하자는 계획인데 현재 5곳 공사를 마쳤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이 밖에도 통장 관리나 의료행위 동의가 어려운 치매 노인들을 위해 공공 후견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작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 후견 사업은 현재 3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전국에서 시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도 경도 치매 환자까지 완화하고 전문직 퇴직 노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후견인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쌍둥이를 탄생시켜서 윤리성 논란을 불렀던 중국 과학자가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 과학자는 교수로 재직 중이던 대학에서도 해고됐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과학자 허젠 쿠이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여자 쌍둥이를 탄생시켰습니다. 신생아가 에이즈 보균자인 아버지로부터 병을 물려받지 않도록 유전자를 편집한 겁니다. No gene was changed except the one to prevent HIV infection. The girls are safe, healthy as any other babies.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과학계가 들끓었습니다. How could a doctor and your team change the gene pool of human species without considering the need to consult other parts of human species? 조사에 착수한 중국 당국은 허젠 쿠이의 유전자 편집 실험이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허전 쿠이가 사적인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당국의 관리 감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유전자 편집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당국은 허진 쿠이와 관계자들을 연구윤리와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안기관에 넘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사법체제 성격상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허진 쿠이는 교수로 재직하던 대학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선전 남방과학기술대학은 성명을 통해 허진 쿠이의 연구를 중단시키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사교육 전쟁을 보여주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인기가 높은데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자행된 폭력적인 훈육과 과도한 욕망은 무엇 때문에 비롯되는 걸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스카이캐슬로 알아보는 욕망의 심리에 대해 살펴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드라마 스카이캐슬 정말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파급력이 정말 엄청난데요.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사실 이게 일단 그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예. 스카이캐슬이라는 게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곳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0.1%면 정말 작은 숫자잖아요. 예. 드라마 속의 상류층 학부모들의 어떤 행태들이 잘 보여지는데 이게 정말 입시 전쟁이에요. 네. 그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4개의 가정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부의 대물림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비뚤어진 교육관 같은 것들이 여과 없이 잘 드러나 있고요. 또 상류층의 어떻게 보면 좀 지독한 위선 같은 거. 네. 또 들여다보면 좀 허망한 그런 삶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때로는 상당히 날카롭게 또 진중하게 또 때로는 시트콤처럼 되게 웃기게 코믹하게 엮여왔잖아요. 네. 결국은 이게 이제 현실감 있게 있는 리얼리티를 잘 반영하고 있다. 네. 그게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요, 자식들을 서울 의대에 합격시키기 위한 네. 학부모들의 그런 욕망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사실 자녀의 바람이 아니라 부모의 꿈이거든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부모님들의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시키는 걸까요? 자식이 잘 되면 물론 부모가 좋겠죠. 네.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학벌주의가 낳는 어떤 폐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학벌주의라는 자체가 뭔가 우리 아이만 특별한 어떤 특권 의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요. 네. 또 그러다 보면 뭐 다른 사람 넌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하고 구별돼 이런 차별화하는 걸 고착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요즘은 경제력에다가 정보력 이런 게 합쳐져야지만 정말 아이를 인류대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최근에는 입시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져서요. 그래요. 그래서 애를 이제 1등급으로 만들겠다 이런 네. 의지들이 표현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기득권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욕망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부모가 자식을 하나의 자기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식은 나의 하나의 연장선상이다. 그래서 자식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 자식이 실패하면 내가 실패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어떤 심리가 반영된 것 같고 또 하나는 계층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좀 힘들게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자식한테는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쪽이고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나처럼 얘도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최고층으로 이런 어떤 의식들이 반영되는 것 같아서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심리가 받아들여져 있군요. 자, 그런데 비단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가장 특징적 중에 하나가 지난해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숙명여고에서 시험지 유출 그렇죠. 사고 있었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들을 위해 가지고 거의 이게 하나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넘게 5차례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하고 정답지 이게 유출된 그런 사태인데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유출되면서 당연히 이제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는 지금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상태고요. 예. 쌍둥이 자매 성적은 물론 0점 처리하고 퇴학 절차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너무 극단적으로 그려낸 게 아닌가 싶었는데 사실 현실이 더하면 더했을 것 같아요.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놀라운데 이 극 중에서는요 또 친구들을 그냥 경쟁자라고 세뇌시키기도 하고 또 범죄를 눈 감아주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네네. 이런 일들은 왜 자행되는 걸까요? 이게 그런 그 의식을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세뇌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밟아라.
밟고 네가 1등이 되라. 예. 이런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이걸 교육을 하는 거고요. 또 이게 사실 결국은 학벌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일상적인 풍경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예.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나만 성적이 좋으면 되고 나만 출세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좋은 대학 갔으면 충분히 그만큼 누리면 되고 못 간 사람은 열심히 된다. 이런 식의 잘못된 그런 의식을 갖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이렇게 고하를 나누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층민은 패배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그런 그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너무 사회가 아주 그 기이한 그런 위계 사회처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강자가 약자에게 좀 멸시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소위 갑질 문화 이런 거를 양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이 극 중에서는 염정아 씨의 둘째 딸로 나오는 한 어린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또 그런데 부모님과 마찰을 계속 빚습니다. 보다 보면은 마음에 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네, 그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가 바라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튕겨나가는 그런 그 자녀들이 생기는 건데요. 극 중에서도 그 염정아 씨의 둘째 딸로 나오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편의점에서 도둑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실제 가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청소년들 보면 이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 심해질 경우에는 뭔가 자해를 한다든지 뭔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2018년에 전국 그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그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라는 걸 실시를 했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거기서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자해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중학생 51만 4,710명 중에서 4만 505명, 약 7.9%가 실제로 자해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꽤 수치로 나타났네요. 네,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결국 중학생들은 사실 10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자해 경험이 있는 거죠. 고등학생을 보니까 45만 2,107명 중에서 2만 9,026명, 약 6.4%. 그러니까 중학생보다는 조금 퍼센트가 낮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들이 입시 준비하느라 좀 바빠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정신의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성격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이제 자해를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그런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또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또 겉으로 보기 상당히 외향적인 모범생인데도 실제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극 중에서도 각 가정을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땐 굉장히 유복하고 정상적인 가정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예. 근데 최근 이 청소년들의 자해와 관련해서 연구하신 게 있다고요? 네, 제가 2016년에 저희 동료들 함경 박사님하고 배병원 선생님 이렇게 같이 연구를 했는데요. 여중생 49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중에 자해 경험한 사람이 얼마인가 봤더니 저희 연구에서는 사실 103명, 약 20.9%가 자해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100명 중 8명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그 샘플에서는 더 높게 나타난 거죠. 근데 이게 자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가정이나 학교 생활 만족도가 상당히 낮고 우울이나 스트레스 수준이 훨씬 더 높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해를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냐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보통 시작을 했대요.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고요. 자해하는 방식을 물어보니까 주로 자기 몸을 때리거나 상처를 방치하거나 아니면 날카로운 걸로 상처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자해 경험 있는 청소년의 3분의 1이 실제로 자살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정 내 분위기가 안 좋을수록 그리고 자해하기 전에 생각을 오래 할수록 그리고 또 자해하는 행동 유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수록 자살 의도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훨씬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과연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만이 행복의 지름길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자, 과연 이런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그런 바람직한 자세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부모님 첫 번째는 이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식을 자기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뭔가 이 자식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러잖아요.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라든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씀하실 때가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때는 자녀와 그다음 부모 사이에 건강한 거리가 무너진 그런 상태이거든요. 두 번째는 자녀가 되게 힘들어할 때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조건부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적이 낮아도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끝으로는 그 평생 직장보다 사실 요즘은 평생 직업이 중요한 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녀의 진로라든지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행동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격려를 하고 믿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제가 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심리와 부모들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직 드라마가 어떤 결말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은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 생겨나면서 의사나 법률가 등 전문직 일자리도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하죠. 때문에 대학과 직업은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돼야 할 텐데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주체적으로 결정해 자유롭게 사는 것이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